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은 정상 체중 비만과 내장 지방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욘디에서 강의를 꽤 여러 번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대로 제 소개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를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장기 연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샌디에고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비욘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나왔고 보통 이제 의과대학에서 석박사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보건대학원이라는 데서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학 석사라고 해서 마스터 오브 퍼블릭 헬스라고 MPH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의과대학에 자리가 없어서 제가 보건대학원을 어떻게 보면 약간 밀려서 가게 됐는데요. 미국 와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학회 다니면서 보니까 이 보건학 석사라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뷰가 굉장히 사실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학 석사가 있다는 게 저 굉장히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 서울대에서 또 박사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저희 병원에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거기 부사장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건강증진센터라고 건강 검진하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 센터장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코비드 터져가지고 저희 센터 문 닫고 막 생활치료센터 가서 운영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보직들 했었었고요. 그리고 학회 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열심히 하는 건 비만 쪽 학회여서 비욘디에서도 주로 저에게 비만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디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 보시면 주로 이제 뭐 체중 관련된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비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 특히 뭐랄까 조금 이제 교과서적이고 좀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으시면 비욘드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연수 중이고요. 연수 오는 교수를 비지팅 스칼라가 스칼라가 학자니까 이제 방문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보통 부르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있는 연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는 곳은 아니어서 조금 여유 있게 골프도 많이 치고요. 석양 구경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고 덕분에 또 이렇게 이제 비욘디에서 방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른 비만 또는 뭐 정상 체중 비만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소위 이제 내장 지방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환자분들의 실제적인 제가 진료를 했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75세 할머니셨어요. 제 외래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엄청 말랐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나보고 복부비만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빼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엄청 시끄럽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봤더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인바디 이따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보통 체지방 측정하고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기계잖아요. 인바디 결과지를 보면 이제 뭐 키, 몸무게, 뭐 체지방이 얼마 되는 것들이 쭉 다 나오는데 키가 154cm에 체중이 43.5kg예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마른 편이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BMI 체질량 지수가 18.3인데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18.5보다 낮으면 저체중이거든요. 그리고 저체중은 심지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따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저체중인 분들은 오히려 뭐 암도 잘 걸리고 심뇌혈관계 질환도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더 잘 생기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명이 짧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키 몸무게로만 놓고 보면 저체중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비만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 삐쩍 마른 분이시죠. 허리둘레도 보면 77.3cm,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정상 허리둘레는 85cm, 아주 짜게 봐도 80cm까지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둘레도 정상. 인바디를 통해서 측정한 체지방 비율도 19.2%, 보통 여자분들은 뭐 30% 또는 32%까지 정상으로 보니까요. 체지방도 정상, 다 정상인데 뭐가 문제지? 왜 이분한테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한 걸까? 라는 거를 조금 이제 진료 기록을 뒤져봤어요.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 저기 역삼역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라고 건강검진과 그리고 건강증진 의학을 메인으로 하는 이제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었었는데 열어봤더니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부 CT, 내장지방 CT를 찍은 거였었고요. 내장지방 CT를 찍으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복근이거든요. 복벽 근육. 그래서 이 복벽 근육보다 더 안쪽에 있는 요 지방들의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숫자를 자세히 보면 11,960 제곱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내장지방 면적이 11,960 제곱밀리미터다라는 뜻이고, 이 내장지방 면적이 얼마까지가 정상이냐라는 것도 조금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500 이 넘어가면 내장지방이 많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또는 뭐 7천을 기준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7천은 너무 조금 기준이 과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8,500이 넘으면 저 같으면 여성분들한테 내장지방이 좀 많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거의 12,000이니까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굉장히 마른 분이었었잖아요. 체질량 지수 BMI 기준으로는 아예 저체중이고 체지방률도 뭐 19.2%면 굉장히 날씬한 건데 내장 지방이 많아서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에 내장 비만 가로 열고 복부 비만입니다 라고 이제 나왔고, 이제 왜 건강검진을 하면 이 결과에 나오는 그 설명들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뭐 일정 수치가 넘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냥 자동으로 쭉 붙어요. 그래서 뭐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뭐 운동하고 뭐 기름진 거 적게 먹고 이래가지고 뭐 빼야 되고 안 그러면 뭐 당뇨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구가 쫙 붙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조금 꼼꼼한 교수님 같으면 이 사람은 말랐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혼란이 될 수 있겠네, 이거는 빼자 랄지 또는 약간 문구를 수정했을 텐데 이 환자분을 상담해 주셨던 교수님은 좀 바쁘셨는지 그런 걸 잘 일일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과 없이 그 문구가 다 나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놀래가지고 찾아오셨던 거고, 그다음에 되게 기억나는 게 의사 입장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셨어요. 말씀 굉장히 많으시고 좀 약간 이제 좀 뭐랄까 화내듯이 얘기하시고 막 특히 저희 옆에 이제 보조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되게 함부로 얘기하시고 막 밖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장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 체중 비만, 마른 비만인 분인 거죠. 이제 오늘은 이런 마른 비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른 비만은 왜 생기는지,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비만의 정의를 먼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거였는데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체지방이 중요합니다. 1번 체지방이고, 체지방이 많거나 즉 과도하거나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이 중요하자가 1번이고, 지방이 많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이 많거나,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체지방률이 늘어나겠죠. 전체적인 지방이 많으면. 그래서 체지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비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체지방이 많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지방이 많으면 그것도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스에서 봤던 할머니처럼 원래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이번엔 내장 지방,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지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설령 그런 이제 뭐 지방이 전체적으로 많든 혹은 비정상적인 지방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비만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만은 결국 의학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를 동반할 때 문제가 되고 그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설령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체지방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결국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체지방이 좀 많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지내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소한 절대 체지방이 더 늘진 않아야 되고요. 체지방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죠.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라는 건 뭐냐라는 거는 이따가 또 한번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소위 이제 말하는 대사적인 질환, 뭐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그리고 뭐 지방간, 또 이제 체중 많이 나가면 무릎, 발목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근골격계 문제가 동반이 된다거나,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심혈관계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체지방이 과도하거나 이상하게 축적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지방을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체지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인바디 기계 이런 거 많이 쓰지만요. 실제 가장 정확한 체지방 측정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수중 체중 측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왜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목욕탕에서 뛰쳐나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지방은 기름은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같은 부피의 근육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몸무게이더라도 똑같은 체중을 가졌더라도 체지방이 많을수록 물속에 들어가면 더 뜨겠죠. 잘. 그래서 두 사람이 체중이 실제로는 같지만 두 사람의 체중을 물속에서 재보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적게 나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제 수중 체중 측정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비만 클리닉을 다니는데 매번 이제 체지방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서 옷을 다 벗고 수영복 혹은 또 뭐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다 진 다음에 그러면 머리 다 젖고 온몸이 다 물에 젖고 그러면 다 닦고 막 난리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써서 많이들 하고요. 가장 요즘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인바디, 상품명이기 때문에 사실 인바디라고 쓰긴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이제 뭐랄까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대명사처럼 돼버려 가지고 우리 왜 곽티슈 뭐 크리넥스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계다 보니까 인바디라고 많이 부르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바이오 임피던스 어널리시스 BIA 방법이라는 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전류를 흘려서 이 지방이랑 근육, 뭐 수분 이런 것들이 다 전류를 통과시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전극 4개를 잡잖아요. 손 2개로 잡고 발 2개로 딛고 해서 이제 4개의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계속 다양하게 흘려가면서 우리 몸에 수분은 얼마나 있는지, 수분이 아닌 영역에 있어서 지방과 지방이 아닌 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를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뭐 요즘에는 그래도 뭐 가정용 체중기에서도 이렇게 체지방을 측정해 주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가격들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들은 뭐 수천만 원씩 이렇게 가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모든 병원에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지표가 없을까라고 해서 계산해 낸 거, 이제 발명해 낸 게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게 제 지방량을 잘 반영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몸무게 킬로그램으로 하고 키를 미터로 해서 제곱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체중이 한 64kg 정도 나가고요. 키는 173이 되니까 제 BMI를 계산하려면 64 나누기 1.73의 제곱 하면은 한 21.5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체질량 지수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만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지방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만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려면 진단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지표마다의 진단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BMI로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 체지방률로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 허리 둘레로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BMI로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은 25예요. 그래서 25 이상부터 비만으로 치고요. 정상은 18.5에서 23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요즘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상이 너무 우리는 타이트하다, 또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 23에서 25까지를 비만 전 단계 혹은 과체중이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 이제 봤던 할머니 같은 경우에 18.5 미만 저체중이 되는 거죠. 이 체질량 지수 BMI하고 체지방하고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캐터 플랫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지방 어떤 사람이 BMI는 얼마, 체지방은 얼마다는 이제 X, Y축에 놓고 점들을 다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점을 다 찍어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비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로축이 체질량 지수 BMI고 세로축이 이제 체지방이니까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체지방도 높아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는 굉장히 높지만 체지방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는데 체지방은 10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체지방이 적은 사람인가 하면, 반대로 체질량 지수 BMI는 25가 채 안 되는데 체지방이 막 35%가 넘어가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비례하지만 이렇게 조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겠죠. 체질량 지수는 뭐 18점 얼마인데, 그리고 체지방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내장 지방만 많은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둘레 같은 거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두 사람 다 키하고 몸무게가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세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맞추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씩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 별을 쏴드릴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을 훨씬 더 건강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배가 볼록 나온, 소위 말하는 이제 E티형 체형이라고 부르죠.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많이 나온 체형인데요. 이래서 이제 허리둘레에 따라서 복부 비만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남자 90cm, 여자 보통 85cm를 얘기하고요. 허리 둘레를 그러면 어떻게 재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보통 허리 둘레니까 허리에서 재면 되겠지. 허리는 어디지? 제일 날씬한 데인가? 제일 튀어나온 데인가? 다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요, 뼈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서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에서 우리 몸 옆 라인, 그러니까 겨드랑이 라인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보면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선을 하나 수평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골반뼈가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양쪽 이로 해서 갈비뼈하고 골반뼈를 수평으로 그린 다음에 그 중간 지점을 양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줄자를 가지고 그 두 지점을 최대한 수평으로 잘 연결해서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 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옷도 들어 올리게 하고 이렇게 뼈 만져서
사실은 이제 마크를 해야죠. 제대로 하려면 펜으로 이렇게 살짝 마크를 하고 이렇게 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심지어 제가 갔던 건강검진센터 중에 한 곳은 가운을 보통 입잖아요, 검진할 때. 가운 위로 쓱 재더라고요. 제 어디 뭐 제 허리가 어딘지 만져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쓱 재고 그냥 적길래, 아, 이렇게 해서 재면 과연 정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소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가운은 제끼고 안으로 이제 줄자를 넣고 뼈를 최소한 만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그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재긴 합니다. 어쨌든 허리둘레는 이렇게 잰다고 되어 있고요. 허리 둘레가 내장 지방을 좀 더 잘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질량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허리 둘레가 조금은 더 좋은 지표다. 그래서 BMI하고 허리 둘레를 같이 쓰는 거를 권고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정상 체중 비만 혹은 이제 마른 비만이니까,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봐야 되느냐? 아까 BMI 기준으로 25부터 이제 비만이다라고 얘기했고 23까지를 정상이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은 그렇고요. 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WHO에서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 코케이션이라고 하죠. 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정상을 25까지로 해요. 우리나라는 25부터 비만인데 여기는 25부터가 과체중이고 30부터를 비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WHO에서 이제 어떤 비만에 대한 유병률 이런 거 조사할 때 우리나라가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30을 기준으로 하니까. 30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 10%도 채 안 되거든요, 비만율이. 근데 이제 25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비만율은 35% 가까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O의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고,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27부터를 비만으로 하고 정상 체중은 24까지로 합니다. 또 특이하죠. 일본은 또 25까지로 하고 과체중을 아예 없앴고 그냥 비만을 25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만이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있으면 그거를 비만증 또는 비만병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또 25까지를 정상으로 하고 과체중은 또 27까지, 비만은 27 이상. 그래서 나라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정상을 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쌓이면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죠?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BMI의 정상치 또는 이제 뭐 비만의 기준치를 잡을 때 체지방률, 그러니까 사망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아까 제가 25부터가 비만이다, 23까지 정상이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유심히 자세히 보시면 정상치들이 옆에 이제 참고치가 정상치가 나와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정상치가 18.5에서 23까지가 아니고 25까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22.9, 그러니까 23까지가 정상이어야 하는데 24.9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단 검진 결과지는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각종 지표들을 이렇게 국민건강 영양조사 이런 데서 할 때는 또 25부터를 또 비만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혼란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질량 지수 정상치를 정할 때 사망률, 모탈리티가 이제 사망률이란 뜻이거든요. 모탈리티를 가지고 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지선아 선생님이라고 연대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처음으로 굉장히 좋은 이 NEJM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에서 거의 탑 저널에 속하는 데다가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량 지수하고 사망률을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지점이 대략 25 그 이상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25 주변이 제일 낮고, 우리가 보통 정상 체중이라고 부르는 23부터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BMI는 23이 아니라 25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비슷한 식으로 체질량 지수하고 사망 위험도하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이제 저체중일 때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도 비만이 될수록, 비만이 심해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올라가는 시점이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디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충 여기 까만 게 이제 총 사망률인데, 요 부분이 제일 낮잖아요. 거기 숫자를 보면 25부터 약간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체중을 23까지가 아니라 25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통일할 거냐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체질량 지수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끝판왕 연구. 그래서 뭐 239개의 연구를 다 모아서 분석을 했고 1000만 명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건 이제 나이별로 나눠서 한 건데요. 35에서 50세, 55에서 70세, 70세 이상 세 그룹으로 나눠 놓고 어디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냐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 21에서 제일 낮고 50에서 70세 사이는 24 정도가 제일 낮고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26 정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 사망률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게 또 기억해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미리부터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비만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만 기준을 조금 낮게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도 중요하지만 비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언제부터 더 많이 생기냐를 또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체질량 지수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냥 뭐 J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소위 말하는 선형적으로 혹은 기하적으로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정상 체중 대비해서 과체중, 비만, 2단계 비만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다 똑같아요. 그냥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그냥 다 이런 위험도는 그냥 다 증가하는 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위험도의 기울기가 굉장히 큰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상 기준을 낮게 잡고 조금 더 전 미리부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한비만학회 입장이어서 대한비만학회는 23을 기준으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예방의학 또는 뭐 역학 이렇게 이제 통계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까 봤던 사망률 기준으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망률이고, 특히 우리나라 안 그래도 너무 날씬한 거에 대한 그런 프레셔도 많고 다이어트 안 해도 쓰는 분들이 너무 다이어트 심하게 하다가 오히려 문제 생기니까 기준치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줘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그동안 혹시 질문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제가 보고요. 질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PD님 점심 드셨냐고 챙겨주시는 분이 있네요. 네, 저희는 지금 저녁 시간으로 9시고 저는 저녁 잘 먹었습니다. 마른 비만도 마흔자로 적응증을 가질 수 있냐라고 질문 주셨어요. 김민님께서.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원래 마흔자로를 포함한 이제 소위 말하는 항비만 약제들의 처방 기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지만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요.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당연히 체질량 지수 30 이상, 그러니까 비만이거나 혹은 과체중, 여기 기준으로 BMI 25 이상이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BMI 25 넘으면 비만이니까 여기 있는 한국 분들은 마흔자로 되게 처방 잘 받아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마른 비만, 그러니까 정상 체중인 분들한테는 마흔자로는 적응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평소처럼 그대로 ET 체형인데 마른 비만이 맞습니다. 네, 마른 비만이 맞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할머니 같은 경우가 말랐고, 근데 사실 배도 별로 안 나오신 분이죠. 그거는. 근데 배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어라는
분께서 업씨라는 분께서 술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다. 술 안 마시고 지방간이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따가 이제 그 약간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 지방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지방간을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눴어요. 술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알코올성 지방간,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된 원인이 이제 비만으로 돼 있고, 심지어 비만이 아닌데도 지방간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기사 중에 동아일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체질량 지수가 무려 21.5, 22 정도일 때, 그러니까 정상 체중일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건강검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non-obese, non-alcoholic fatty liver, non-obese NAFL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근력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체중은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체지방이 더 줄어드니까 지방간이 없어졌었는데요. 지방간 요새는 옛날에는 이제 그 non-alcoholic fatty liver라고 불렀었는데 요새는 영어로는 metabolic associated, 그러니까 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방간 질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옛날엔 뭐 술이 중요하다 아니다 많이 따졌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지방간은 기본적으로 대사적인 문제다. 결국 비만하고 관련된 혹은 대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술까지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다 대사적인 게 기본이 있고 플러스 술이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로 구별하는 걸로 요즘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술 안 마시는데 지방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많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LDL 정상, 중성지방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 원래 LDL 콜레스테롤은 물론 체중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요. 체중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중성지방이고 중성지방이 생활습관, 특히 이제 음주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탄수화물 섭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LDL은 식사 중에서는 이제 기름진 음식의 영향을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 뭐 한 3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중 영향을 꽤 받습니다. 그래서 살이 전체적으로 찌면 LDL도 좀 올라는 가고요. 살을 빼면 LDL이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요. 중성지방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만의 전인 아까 말씀드렸었고, 네, 네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살이 쪄서 갈비뼈를 찾기. 야, 김민님 굉장히 눈이, 아까 똑같은 체중, 키와 체중의 두 남자를 비교했을 때 갈비뼈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도 보셨는데요. 저희 의과대학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저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어떤 학생이 이 쇄골 라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강의를 몇 년 동안 하면서도 몰랐는데 한 4년쯤 전에 어떤 실습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마른 복부 비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충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BMI 한계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리고 또 질문 나온 것들도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BMI가 제일 쉽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쓰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 키는 170cm, 체중은 95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려면 95 나누기 1.7 제곱을 하면 되겠죠. 대략 한 35, 3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BMI 기준 36이면 비만이죠. 그냥 비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고도 비만, 3단계 비만입니다. 자, 이분이 과연 체지방이 많을까요? 아닐 거예요. 체지방 측정해 보면 뭐 이분 여기 자세히 보면 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강경환 선수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강의하려고 이제 그냥 이미지 검색하다가 사실 찾게 된 분인데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유튜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헬스 관련된 유튜버 하면서 그걸로 은퇴해서 아마 지내시는 것 같아 보였
않는데 어쨌든 이번 2012년도에 대회 때인데 이때 체지방률은 뭐 10%도 안 되죠. 뭐 한 뭐 7%, 5% 가까이 아마 이렇게 체지방 거의 없는 수준까지 깎아놨을 거예요. 이분이 무슨 건강상의 문제, 물론 제가 개인적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젊으신 분이었고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BMI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고도 비만이지만 의학적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체지방이 많으냐 그리고 체지방이 또 이상한 곳에 가 있느냐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느냐로 따져놓고 보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비만을 진단할 때는 결국 체지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체지방은 이제 어디까지 정상으로 볼 거냐에 좀 논란이 좀 많긴 한데요. 보통 남자들 25%, 여자들은 35% 또는 뭐 32%까지 정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아까 이제 수중 체중 측정법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기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기계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는 게 홀바디 덱사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어요. 혹시 이런 기계에 누워서 쭉 이렇게 뭐 기계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골밀도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쭉 하면 척추의 골밀도 그리고 이제 대퇴골의 골밀도를 측정을 해줘서 골다공증이 있냐 없냐를 이제 진단할 때 쓰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의 프로토콜을 살짝 바꾸면 우리 몸에 지방은 얼마나 있는지 뼈 같은 이제 물기질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홀바디 덱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걸로 되어 있고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게 선을 긋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에서도 원래 지방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이상한 곳에 가서 지방이 있으면 그게 또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통 원래 정상적으로 지방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피부 밑이에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 때 조직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피부를 보면 뭐 표피, 뭐 진피 뭐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혈관도 있고 한데요. 그 표피층이 지나고 피부가 이제 끝나는 지점에 가보면은 늘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쿠션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지방이 단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피부 밑에 전신 피부를 따라서 피부 밑에는 다 지방이 쭉 깔려 있거든요. 그 피하 지방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 복부를 포함한 몸의 내장들 주변에 있는 또는 내장 자체에 있는 지방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지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덱사는 이제 팔다리를 잘라 놓고 팔다리 쪽에는 내장 기관들이 없으니까 여기는 주로 다 피하 지방이라고 보면 되고 이 몸통 쪽은 내장 지방이나 또는 각종 장기에 끼어 있는 기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지방이 많을수록 조금 이제 이상한 지방,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피하 지방이 원래 몸의 정상적인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이 찐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에너지를 쓰는 것 대비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 또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이 될 때 처음에는 피하 지방으로 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 정상적인 지방들이기 때문에 그 피하 지방에 가서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하염없이 피하 지방이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지방을 계속해서 쌓게 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보시다시피 지방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커지는데 세포가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커지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커지다 보면 터져서 죽어버리고 죽으면 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게 되면 피하 지방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지방이 이제 넘쳐나서 다른 데로 막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넘쳐난다 그래서 스필 오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넘쳐나면 어디로 가느냐? 원래는 지방이 많지 않아야 될 곳들로 막 갑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간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뭐 콩팥 같은 데도 이제 기름이 막 쌓이면 그런 것들이 또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런 것도 알려져 있고, 췌장 아시죠?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란 걸 유발을 하고 당뇨가 더 잘 생기게 한다 이런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심장 주변에 많이 쌓이면 소위 말하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게 잘 생긴다고 또 알려져 있고, 근육 사이사이에도 지방이 꽤 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블링 좋은 등심들이 결국 근육 사이에 이제 기름이 쫙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방이 많지 않아야 될 지방이 혹은 아예 없어야 될 조직들에 가서 지방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대사적인 문제들, 뭐 혈압을 올린다거나 혈당을 올린다거나 뭐 중성지방을 올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걸 이제 뭐 다시 이제 표현한 그림이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제 복부 내장 사이에는 지방이 별로 없어야 되고, 요 반대쪽 이 바깥쪽에 있는 피하 지방만 많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장 지방이 엄청 많아지고 이 내장 지방도 막 넘쳐나면 간이나 심장, 근육 이런 데에 가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런 분들은 대사적인 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소위 말하는 비만이 되는 거고, 아까 그 할머니 같은 처음에 봤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였죠. 그리고 할머니도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다 있어서 약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는 거니까 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소성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지방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이소, 다른 곳. 소가 장소란 뜻이니까요. 다른 장소에 지방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은 이제 CT를 찍어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 요 초록색이 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회색으로 보이는 동그랗게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복근들이거든요. 배 힘 탁 주면 이제 딱 왕자 새겨지는 근육이 요 앞에 있는 근육인데요. 요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안쪽에 있는 게 내장 지방, 요 바깥쪽은 이제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총 면적이랑 내장 지방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총 지방 면적은 다 310 정도로 비슷하죠. 근데 내장 지방이 이쪽은 197, 거의 200이고,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내장 지방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바깥쪽 피하에 지방이 많고 내장 사이사이에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거의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 두 사람은 이제 전체적인 총 지방 면적이 같기 때문에 아마 허리둘레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같은 허리둘레이지만 요 분이 훨씬 더 제가 보는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분이 훨씬 더 건강상의 문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결국 내장 지방, 이런 이소성 지방이 문제가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내장 지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체지방이 많거나, 특히 이제 전체적인 체지방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지방이 없어야 될 곳 혹은 아예 없거나 적어야 될 곳에 지방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되면 생기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면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 담낭염 이런 것도 훨씬 잘 생기고요. 여성분들 뭐 생리가 불규칙해진다거나 또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불임 이런 것도 훨씬 잘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릎, 발목 이런 데 아프면서 오는 골관절염 이런 것도 잘 생기고요. 그리고 뭐 정맥류나 이런 것도 더 잘 생기고, 각종 암도 더 잘 생기고, 소위 말하는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지방, 그 중에서도 이소성 지방,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지방이 생기는 것들이 문제고, 소위 말하는 정상 체중 비만 혹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분들은 몸무게,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자체는 23 이내로 정상이지만 체지방이 과도하거나 체지방 전체적으로 과도하지 않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다거나 지방간이 있다거나 혹은 뭐 다른 뭐 심장이나 이런 데 지방이 많이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대사적인 문제들이 생겨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 마른 비만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른 비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I는 18.3, 저체중이고 체지방률도 19.2%니까 여자분들 뭐 32, 35%까지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이 또한 정상. 허리둘레 77.3, 그러니까 85cm까지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허리둘레는 조금 이 체중에 비해서는 확실히 배가 좀 나온 편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의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또한 정상인데 그래서 이분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국 내장 지방이 과다한 소위 말하는 이제 마른 비만이었고, 그럼 이 내장 지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왕도는 없어요. 뭐 이것만 하면 내장 지방이 쏙 빠져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심지어는 이제 뭐 저 내장 지방을 어떻게 지방 흡입으로 뺄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 요 피하 지방 요런 거는 빼기 쉬워요.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캐뉼라를 넣어서 굵은 바늘을 집어넣어서 요 지방을 열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살짝 녹인 다음에 그거를 쭉 이제 뽑아내면 지방이 녹아서 쫙 나올 테니까 요만큼의 지방은 빼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부만 뚫어서 될 게 아니고 피부를 뚫고 그 다음에 근육까지 뚫어야 되고, 갖다가 잘못 찌르면 장을 찌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지방 흡입으로 뺀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분들은, 마른 비만인 분들은 전체적인 체중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서, 그러니까 체중 자체가 줄는다기보다는 체구성을 바꿔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시면서 식사 중에서는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고단백 식사 위주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랄까, 근육이 쉽게 늘면 다들 막 우락부락한 몸짱이 돼 있지 이렇게 뭐 ET 체형 이러고 살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근력 운동은 또 혼자서 하기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뭐 잘 할 줄 아는 친구와 같이 간다거나, 혹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들, PT 선생님들하고 같이 붙어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배우면서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 뭐 단백질 보충제를 같이 드시면서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비만을 평가할 때 체중만 가지고 절대 비만을 평가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허리둘레 측정하고 가급적이면 체지방 자체를 측정하는 게 좋고, 마른 비만인 분들은 내장 지방을 포함한 이소성 지방, 그러니까 원래 지방이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지방이 생기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Q&A를 조금 더 이제 또 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른 복부 비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 섭취는 상대적으로 줄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줄고 지방이 줄어야 단백질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굉장히 고칼로리인데, 제가 이제 다른 강의 제가 했던 것들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요즘에 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 우리말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부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들의 섭취는 줄여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 걷기를 많이 못하니까 뱃살이 안 빠진다. 되게 어렵죠, 배제크님. 이게 사실 되게 큰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무릎 대부분 안 좋으시고 고관절도 안 좋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배제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뛰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비만인 분들이 저한테 오셔도 약을 처음부터 잘 쓰진 않는데, 너무 체중 때문에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겠다 하면은 일단 약을 써서 체중을 좀 줄여서 움직이기 쉽게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실내 사이클,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쿵쿵거리는 게 적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확실히 덜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 수영 같은 경우나 또는 아쿠아로빅, 심지어는 그냥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이제 물은
부력이 있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훨씬 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력 운동도 칼로리 소모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옛날에는 근력 운동 했을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근력 운동은 칼로리 소모하는 운동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측정 안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 이제 다 그 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몇 세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칼로리가 계산이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살 뺄 때 유산소를 해서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용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근력 운동도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있거든요. 물론 그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30분 러닝 한다 그러면 30분 내내 러닝을 하죠. 근데 근력 운동을 30분 한다 그러면 30분 내내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절대 못 하죠. 그래서 보통 뭐 8번에서 12번 혹은 15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고 중간에 쉬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분에서 뭐 1분 30초 쉬라고 돼 있는데, 요새 이 스마트폰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쉴 때 스마트폰을 열어서 뭔가를 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 잠깐 봤다고 생각하는데 5분 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소모하거나, 결국 이제 같은 시간을 운동을 했을 때 유산소를 조금 세게 하는 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적으니까 우리가 살 뺄 때는 유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근력 운동도 이렇게 인터벌 줄여가지고 또 고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칼로리 소모가 충분히 되니까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것들을 조금 배제크님께 권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검사 주님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아이고, 네. 5번을 찔러야 혈액을 뽑으세요. 네. 네, 일단 피검사를 꼭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일단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조절이 잘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도 하거든요. 6개월마다 피검사에도 큰 문제 없기는 하고요. 물론 조절이 잘 안 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라고도 하고요. 주님은 피검기,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맥 천자라고 하죠. 이 체열 잘 하시는 간호사님이나 또는 뭐 임상병 리사님이 계신 병원을 꼭 가셔야 되겠네요. 저 사실 되게 잘했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저희 아들이 여기 다쳐서 찢어져가지고 이제 꼬매야 되는데, 마취 주사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영 못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비키세요, 제가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딱 찔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님께서 54세 갱년기 여성이시고 운동 좋아하고 가정용 체중계를 매일 재는데, 네, 50에서 54kg. 그래서 근육이 적은 편이 아니고요. BMI는 정상에서 뭐 과체중 사이사이인데, 네, 네, 살짝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셨네요. 네, 좋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이럴 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근력 운동을 근육을 올리는 게 좋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동반된 질환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동반된 질환이 없다면 굳이 막 뭐 체중을 막 줄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갱년기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폐경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느는데, 특히 내장 지방이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갱년기를 만약에 겪고 계시다고 하면 미리부터 근력 운동을 좀 해서,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적인 경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이길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네,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량 올리시도록 네, 네, 권고 드리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미리 주셨던 질문 몇 개만 좀 더 답해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더 나오고 근육이 줄어든다. 소위 말해 ET 체형이 돼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호르몬 변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 떨어지고요. 남자들도 이제 20대 넘어가고 30대부터 이미 남성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는데,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들이 떨어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근육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주로 젊은 애들이긴 해요. 특히 미국 와서 보니까 남자애들은 거의 100% 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꾸준히 하느냐 이제 안 하느냐 좀 갈리긴 하던데, 시작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제 여기 나이로 10학년 이제 고1인데 근육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막 아령을 막 세트로 사놓고 막 틈만 나면 들고, 이제는 저보다 근육이 더 많아졌어요. 키는 저만한데 몸무게는 훨씬 말랐는데 근육량은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젊은 애들이 근육 신경을 쓰지만 오히려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근육 운동을 더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젊은 애같이 뭐 무겁게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다못해 가벼운 아령이더라도 꼭 아령을 들고 뭔가 이제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꼭 같이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마른 편이라 다이어트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체중이 정상인데도 관리가 필요한 기준이나 상황,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마른 비만인 거고요. 특히 이제 뭐 검진을 해봤더니 체지방이 많다거나 혹은 뭐 내장 지방이 많다거나, 그거에 더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비만 관련된, 체지방 관련된 합병증들,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포함한 여러 가지 뭐 지방간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를 시작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들, 뇌혈관계 질환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심지어 암 발생도 올라가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수명이 짧아지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내장 지방이 잘 줄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식습관에서, 특히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 혹시 드신다면 반드시 술 끊으셔야 되고, 간식 좋아하신다면 간식도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 중에서는 근력 운동도 꼭 챙겨서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거의 1시간 풀로 채워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의